저한테 주어진 강의 시간은 한 1시간 10분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질문 받고, 아마 제 강의가 제 생각대로 잘 된다면 질문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사기와 중국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굉장히 거창하게 제목을 가지고 출발을 할 텐데요. 정권도 바뀌고 하고 보니까 이 강좌 주제로 삼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에 관한 것들은, 내용들은 여러분들 책자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고, 또 제가 지금까지 낸 책들이 거의 대부분 다 사마천 사기에 관한 책들이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라고 중학교 3학년을 위한 수준의 책부터 시작해서 고난도까지 다양하게 메뉴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골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기와 중국이라는 이 제목의 강연은 이런 강의가 아니면은, 공개 강의가, 오프라인 강의가 아니면은 듣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현지에 대한 보고 말씀도 있고, 또 중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마천과 사기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현지를 직접 다녀본 저한테서 밖에는 들을 수 없는 보고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양해를 구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마천과 사기의 현실적 위상은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시진핑 주석이라고 하는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입에서 사마천과 사기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어떤 지도자보다도 더 빈도수가 많습니다. 사마천과 사기를 언급하는 빈도수가. 2014년부터 15년까지 세 차례 똑같은 구절을 시진핑 주석이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사마천 사기 진시황 봉기에 나온 아주 유명한 명언입니다. 전사지 불망은 후사지 사여다. 앞일을 잊지 않는 것은 뒷일의 스승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요성을 사마천이 언급한 대목으로 대단한 명언으로 꼽히는 중에 하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었던 독일과 일본 이쪽에서 세 차례 인용을 했는데요. 한쪽은 메르켈 총리하고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단히 우호적인 입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했는가 하면, 국경 중일 우호 교류 대화하고 항전 70주년 슬로건으로 이 구절은 일본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이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사를 망각하고 자꾸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두 차례나 사마천 사기 이 구절을 언급을 함으로써 강하게 전 세계에 이렇게 어필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2015년 국제역사과학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전 세계 역사학자를 모셔놓은 자리에서 축사 말씀으로 사마천이 남긴 아주 유명한 역사 공부하는 방법론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역사 공부를 통해서 사마천이 어떤 한 부분을 성취하고 싶은지, 개인의 소망, 이런 부분들을 아주 멋들어진 말로 피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역사 연구의 본질을 이렇게 아주 글자 수로 따지면은 15글자로, 그죠? 간결하게 요약한 그 명언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대단히 훌륭한 명언입니다. 구천인지제, 통고금지변, 성일가지연, 이렇게 15글자입니다.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관통해서 일가의 말씀을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태자공 자서, 사마천의 자서전에서 남긴 아주 유명한 명언입니다. 하늘과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늘과 이 땅 사이에 이 공간 속에서 인간이 벌이고 있는 활동 상황이죠. 그것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관통하겠다는 거죠. 통고금지변이라는 것은. 그래서 두 번째 5글자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가의 말씀을 이루고 싶다,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이때 일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가를 이루었다라든지, 그 분야에 있어서 남다른 성과를 올렸다든지, 남다른 탁월한 견해를 냈다든지, 탁월한 성취를 이룬 사람한테 쓰는 이야기가 일가 아닙니까? 사마천도
시간과 공간, 이 역사학의 두 가장 중요한 축을 스스로 관통하고 연구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말씀을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 아주 참 절묘한 역사 연구의 방법, 목적,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아주 절묘한 명언으로 당신의 소망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때 일가라고 할 때 일가의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춘추전국 시대 때 중국 사상사의 황금길 구가 있던 제자백가들의 출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공자, 노자, 맹자, 묵자, 한비자 이런 수많은 사상가들을 일컬어서 제자백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백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도가, 유가, 묵가, 법가, 음양가, 심지어는 소설가, 의가, 의학자들 얘기하는 의사들 의가, 뭐 다양한 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사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마천의 이 성일가지연의 가를 사가의 출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를 통해서 제자백가들의 모든 인물들의 전기를 남기고 이들의 사상의 요점들을 전부 다 열전을 통해서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중국 역사 3000년을 시간과 공간 흐름 속에서 관통해서 일가, 즉 사가를 탄생시킨 아주 유명한 명구절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천에 이르러서 제자백가가 완결되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일가의 말씀에서 두 번째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내 자신의 이야기.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까지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실 때, 역사 교육 받을 때 역사는 객관적이다. 객관적 기록의 산물이다. 라든지 기록이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든지 이런 역사의 객관성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는 팩트의 기록이다. 사실의 기록이다. 이런 교육들을 우리가 받아왔지 않습니까? 사마천의 사기는 그거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철저하게 주관적인 역사책. 그러니까 내 말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사기는 주관적인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역사 교육에 있어서 객관적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기록에 남겨져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겨져 있는 기록들이 대부분 다 승리한 자의 기록 또는 빼앗은 자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따라서 연구를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배계층의 편을 든다든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연구 경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마천 사기는 그런 점에서 역사가 객관적 기록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평범한 명제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던지는 그런 역사책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고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미국에서 중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시애틀에 도착해가지고 한양 만찬전설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화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세 구절의 고전에 나와 있는 대목을 인용을 합니다. 시주석이. 그래서 첫 번째가 3인성호. 세 사람이 모이면은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즉 당사자들끼리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자꾸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것은 세 사람이 만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한비자의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 사이가 제대로 된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당사자들끼리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우리 중국이 없는 자리에서 중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서 3인성호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동원을 했고요. 두 번째 마지막 구절에 국수대나 호전필망이다. 이 구절을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 구절을. 지금까지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진 경우는 없거든요. 나라가 제 아무리 커도 전쟁을 좋아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미국에다가 전달을 합니다. 미국이 워낙 전쟁을 많이 벌이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 도리불언이나 하자성이다.
국수대나 호전필망은 사마병법에 나오는 구절이고요. 도리불안이나 하자성애라고 하는 8글자가 바로 사마천 사기 가운데 있을 때 이장군 열전에 나오는 유명한 속담입니다. 복숭아 나무하고 오얏 나무는 말이 없지만 아래로 절로 길이 난다 라는 뜻입니다. 복숭아 나무하고 오얏 나무는 말이 없지만 그 밑으로 길이 나는 이유는 봄이면은 향기로운 꽃을 피워서 사람들이 그 향기를 찾아서, 가을이면은 맛난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아 놓으면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복숭아 나무나 오얏 나무를 저절로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절로 길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호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대외 정책을 수립할 것이며, 그렇게 국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미국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상당히 극명하게 대비되는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때 도리불언이나 하자성애라고 하는 8글자 속담이 인용이 됐고요. 요 8글자는 최근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인용을 합니다. 지금 자기가 맡은 바 일을 말없이 꿋꿋하게 열심히 진정성을 가지고 해내면은, 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저절로 알아준다 라는 뜻이 되겠죠. 사드 문제가 막 불거졌을 때요, 중국 외교부장인 왕의 외교부장이라는 사람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남한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마천 사기 항우번기에 나오는 유명한 홍문현이라고 하는 술자리에 나오는 한 대목을 빌려서 얘기를 합니다. 황장무검은 의제패공이다. 황장이 칼춤을 추는 것은 그 의도가 패공에게 있다라는 8글자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사드 문제하고 관계돼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황장은 누굽니까? 황장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한국 정부를 얘기합니다. 무검은요, 칼춤은 사드죠, 그죠? 사드입니다. 칼춤은 사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의도가 이때 패공이라는 건 유방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패공은 자연스럽게 누가 됩니까? 지금 중국이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 정부를 사주해가지고 칼춤을 추는, 즉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중국의 군사 동향이나 군사 시설의 움직임을 탐지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중국 측 입장을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홍문현이라고 하는 술자리 한 장면을 빌려서 대신 간접적으로 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지도자들의 언행이라든지 지도자들이 대외적으로 어떤 메시지 같은 걸 전달할 때는 반드시 간접적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접적인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진의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인문학적 소양이 보통 소양을 갖춰가지고는 이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기자들이 이 인터뷰를 가지고 아주 다양한 해석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자들이. 대부분 다 헛다리를 짚긴 했죠. 사드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나라 언론들이 다 이렇게 다양하게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드가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전기를 지금 현재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사이에 중국이 우리한테 가하는 보복을 보고 막 깜짝들 놀랐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조금 풀려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등치 큰 나라가 왜 이 조그만 우리나라를 이렇게 애를 먹이냐, 이렇게 심하게, 심지어는 껌도 수입 못하게 할 만큼 엄청난 보복을 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등치 큰 놈이라고 안 때립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등치 큰 놈을 가서 뒤통수를 한 대 때려 놓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 살살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마음먹기로 따라서는 사실 경제적인 관계를 놓고 보면은 중국이 우리한테 보복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게 본격화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돼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경제로 겁박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보수 언론이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중국 사람들의 사드 문제로 불거진
복수, 보복 이런 부분들은 중국 사람 가슴 속이나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 속에 오래전부터 박혀 있는 은혜와 원수에 대한 관념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은혜하고 원수는 대를 물려서라도 갚아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을 만큼 은혜와 원수에 대한 관념이 뚜렷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보복이 사실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적어도 올해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보기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풀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그 G20 정상회담이 항저우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잠깐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뭐 굉장히 어색하게 한 20분인가 정도밖에는 만나지 못하고 헤어지고 말았는데 사드 문제 때문에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야? 바로 이 시진핑 주석이 음수사원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상이나 수행했던 수행원들은 시진핑 주석이 음수사원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를 꺼낸 의도를 전혀 해석하지 못하고 어버버 하다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훈계를 듣고 왔습니다. 아무리 큰 나라, 아무리 큰 나라고 우리는 덩치가 작다 하더라도 사실 국가 원수가 끼리 만나가지고 하는 정상회담에서 일방적으로 훈계 듣고 오는 건 굉장히 국가의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국격이 뭐 형편없이 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저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창피했고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야 비로소 음수사원을 꺼낸 의도를 그때서 이제 나중에서야 비로소 알아차렸는데 음수사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마실 음자에다가 물수자, 생각사자, 근원원자입니다. 물을 마실 때는 그 물이 어디서 왔는가 생각하라 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한 시인의 시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이렇게 짜 맞춰가지고 네 글자로 만든 사자성어입니다. 원래 이 시인은 다른 나라 타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시를 한 수 씁니다. 그게 음수사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근원이라는 건 고향이자 그 다음에 부모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 보고 싶은 거예요. 고향이 그립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생각하는 은혜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쪽으로 의미가 확대됐거든요. 근데 이 시주석이 음수사원이라는 네 글자를 끄집어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 때 중국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임시정부 활동할 때. 그 김구 선생님하고 윤봉길 의사가 홍보공원에다가 도시락 폭탄 던져가지고 그 일본의 군인들 여러 명 죽이고 부상을 입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압력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 임시정부에 대한 압박이 들어왔을 때 중국 당국이 상당히 도와준 편입니다. 그래서 항저우로 이사도 했거든요. 그런 전력이 있는 데다가 나중에 김구 선생님의 아드님이신 김구 선생님의 아드님이 계십니다. 김구 선생님 아드님이 김신 장군이라고 공군 장군이셨어요. 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김신 장군께서 퇴역하신 다음에 김구 선생님의 유적을 탐방을 하러 중국을 건너가서 상해도 보고 항주도 보고 임시정부 유적지를 탐방을 했는데 그때 방명록에다가 김신 장군이 음수사원 한중우이라고 하는 8글자를 남기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임시정부를 도와준 중국 당국의 그 도움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음수사원을 꺼냈죠. 그리고는 한중 간의 우위, 프렌드십, 우정을 영원히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8글자의 방명록 글자가 있습니다. 시주석은 그 얘기를 다 듣고 참모들로부터 그런 더더군다나 항주에 임시정부가 있으니까 마침 항주에서 G20 정상회담을 하는데 잠깐 짬을 내가지고 한중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사이에 꺼낸 얘기가 음수사원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정상도 마찬가지고 수행원도 마찬가지고 왜 시주석이 음수사원 이야기를 꺼냈는지 전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끝나버렸습니다. 아주 어색하게. 중국의 그 사전들을 뒤져보면요. 음수사원의 반대말이 나옵니다. 뭐겠습니까? 배은망덕. 그러니까 시주석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배은망덕입니다. 근데 직설법으로 대놓고 배은망덕으로 얘기를 못하니까 그러저러한 스토리들을 전부 다
듣고는 음수사원이라는 네 글자를 꺼내가지고 훈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또 한참 불거질 문제니까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만에 막 건국절 논란이 한참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이중삼중으로 훈계를 해버린 겁니다. 한나라의 정상한테.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프죠.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가 갈수록 점점 더 심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빈도수도 잦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들이 공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인문학적인 소양이 점점 더 깊어지지 않으면은 중국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팡팡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의 사드 문제 때문에 불거진 보복 문제들 다 전통적인 중국의 은원관에서 비롯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은원관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역사책이 사기책입니다. 하마천 사기에 보면은 은혜와 원수에 대한 관념이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은 위에 보이는 그 벽돌 그림은 와신상담입니다. 그죠? 와신상담은 잘 아시죠? 그죠? 원나라하고 월나라의 원한 관계가 결국은 한나라의 멸망으로까지 연결되는 약 반세기에 걸친 은혜와 원수로 점철되어 있는 대하 드라마가 5월 춘추, 5월 동주라고 하는 역사고요. 그 5월 춘추, 5월 동주를 네 글자로 간명하게 드러내주는 사자성어가 와신상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는 아래 왼쪽에 있는 그 무덤은 오자서 무덤입니다.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인 오자서 무덤이고, 오자서는 자기 아버지하고 형님을 죽인 초나라 평왕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오나라 군대를 끌고 초나라를 쳐들어가서 죽고 없는 평왕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시체에다가 채찍질을 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굴묘편시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를 남긴 인물이 바로 오자서입니다. 죽고 없는 사람의 무덤까지 파헤쳐가지고 그 시체에다 채찍질을 가할 만큼 얼마나 지독합니까? 복수가. 그래서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이런 복수의 드라마, 복수의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중국 사람들의 오늘날 기질, 중국 사람들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역사 문화적인 근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진은 한신이,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명장인 한신이 젊은 날 건달 생활을 할 때 빨래하는 아주머니로부터 밥을 한 달 가까이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래하는 아주머니를 한자로 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모 반신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남깁니다.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한신에게 밥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조건 없이 도움의 손길을 뻗칠 때 쓰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표모 반신입니다. 한신이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에게 밥을 준 빨래하는 아주머니를 찾아서 그 아주머니에게 은혜를 갚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갚냐? 천금으로 은혜를 갚습니다. 그래서 일반 천금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그때 또 탄생합니다. 사소한 은혜라도 입었으면 반드시 갚아라라고 하는 보은의 가치 개념을 전해주는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그리고 그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한신이 그 아주머니를 해서 만들어준 무덤입니다. 표모묘라고 합니다. 한신 고향에 가면 지금 저렇게 잘 남아 있고요. 그 앞쪽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기념관 같은 걸 만들어서, 자료전시관을 만들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손길을 뻗치고, 또 작은 도움이라도 받았으면 반드시 은혜를 갚아라라고 하는 보은의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가치 또는 윤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마찬가지로 복수 은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여러 가지 그 접근 방식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접근 방식은 중국인들의 은원관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사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인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은원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드라마가 한 2년 전인가 중화TV를 통해서
대하 드라마로 48부작인가 굉장히 긴 하여튼 수십 부작으로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게 바로 조시고아라고 하는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조시고아는 한 집안의 몰락과 재기를 다루고 있는 춘추시대 때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사마천 사기의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조시고아 이야기는 나중에 희곡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연극 대본으로 만들어져서 중국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가지고 이 조시고아가 이야기가 서양으로 건너갑니다. 서양으로 건너가서 서양 사람들이 그걸 영어나 불어로 번역을 해서 연극 무대에 올립니다. 그때 제목은 뭘로 바뀌냐 그러면 중국 고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뀌고, 이 조시고아 이야기를 영어로 바꿔가지고 연극 무대에 올린 사람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볼테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햄릿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을 만큼 유명한 고사가 됐거든요. 바로 이 조시고아가 중국 사람들이 은혜와 원수에 대한 기질, 성격,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깔린 문화적 배경,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중국에서는 뭐 최고의 드라마로 평가를 받아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고요. 가운데 그림은 개찰 괴금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개찰이라는 사람이 오나라 시대 때 귀족인데요. 이 사람이 다른 나라,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서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의 임금이 개찰이 차고 있는 검을 보고는, 이게 오나라하고 월나라 쪽은 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옛날부터 명검이 많이 나기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2500년 된 구천 이름 들어오셨죠? 구천의 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호북성 박물관에 가면은 구천검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2500년에 청동검이. 그런데 날이 지금도 서슬이 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칼날이. 그리고 이 2500년 된 구천검의 칼날 제일 끄트머리 날 부분에만 뭐가 처리가 되어 있냐면 니켈크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그 부분만 녹이 안 쓸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2500년 전에 중국이 이미 합금 기술이 녹슬지 않는 합금 기술을 가지고 있을 만큼 대단한 검. 이게 오나라, 월나라, 오늘날의 광소성, 절강성 지역의 명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나라의 개찰이 검을 차고 있는 걸 보니까 이 서나라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의 임금이 검이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차마 대놓고 달라소리는 못하는데 계속해서 검역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생각을 드러낸 거죠. 내 검을 갖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어요. 근데 개찰이 주질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 검을 줄 만도 한데, 그리고는 다른 나라를 다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서나라를 들렸는데 그 사이에 서나라 임금이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개찰이 서나라 임금의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 옆에 있는 나무에다가 자기의 검을 걸어주고 오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이. 그래서 개찰 괴금이라고 하는, 검을 걸다라고 하는 사자성어인데요. 옆에 수행원이 개찰에게, 아니 죽고 없는 사람에게 뭐 검이 뭔 소용이 있다고 검을 거기다가 무덤 앞에다 걸어주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처음 방문했을 때 내가 서나라 임금의 뜻을 헤아리고 검을 주고 싶었다. 그런데 예의상 그건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귀족들은 검을 차고 다니는 게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패금 풍속이라고 해서 춘추전국 시대 때 웬만한 남자들, 특히 귀족 남자들은 검을 차고 다녀야 됩니다. 이게 예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나라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차마 그때는 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속으로 주고 싶었다. 마음속으로 한 약속이라도 지켜야 된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개찰이. 이게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은혜와 원수와 약속에 대한 개념입니다. 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드 문제가 쌍방 간의 어떤 양해나 그 다음에 외교적 통로를 통해 가지고 협상이나 합의를 통해서 또는 상대편이 양해를 구한 다음에 배치가 된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중국에 통보 말 한마디 없이 갑작스럽게 배치가 됨으로써 중국 사람들은 꽤 많이 화가 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려면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은혜와 원수에 대한
스토리들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사마천과 사기의 현실적 위상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그 검색 사이트에 가셔서 사마천 사기만 쳐보시면 매일같이 정치 지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언론인들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구절을 대목을 인용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처음 대중강연에 나서기 시작한 지가 2007년이고 올해로 딱 10년 되는데요. 처음 나왔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입장벽. 사마천 사기를 얘기를 하는데 뭐 다 멀뚱멀뚱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 진입장벽 가운데 가장 큰 진입장벽이 삼국지였습니다. 중국 얘기만 하면 다 삼국지야. 그냥. 삼국지가 전부 다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은 10년 만에 삼국지하고 사기의 위상이 역전됐습니다. 실제로. 왜? 사회 지도층이나 사회 유력 인사들이 인용하는 대목들이 삼국지에서 사기로 넘어온 지 꽤 됐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삼국지 치는 거하고 사기를 쳐보면은 그 빈도수에서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수준이 좀 올라갔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김영수가 애를 많이 썼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들은 전부 다 신문에 실린 사기에 대한 대목들입니다. 요즘 전현책 변호사 잘 나가지고 그죠? 여기도 있고요. 우리 박원순 시장 아까 말씀드린 도리불언이나 하자성이다라고 하는 8글자를 또 취임 2주년 연설에서 또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사기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을 하셨어요. 그 총무비서관인가요? 오른쪽에 보이죠? 총무비서관은 아주 파격적으로 발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총무비서관은 어디서 그렇게 알고 스카웃을 하게 됐냐라고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낭중지추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인용을 했습니다. 낭중지추는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주머니 속에, 자루 속에 송곳이라는 뜻입니다. 사기에 보면 평원군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국시대 때 사공자 가운데 한 사람이 평원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평원군 집에서 밥 얻어 먹던 식객 3천 가운데 모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모수가 자기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모수자천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이 알려져 있는 사자성어거든요. 평원군이 초나라로 사신으로 가게 됐는데 자기를 수행할 수행원 20명을 선발을 합니다. 식객들 가운데에서 19명을 선발을 했는데 한 명이 없는 거야. 누구를 뽑을까 끙끙거리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모수가 나서가지고 나 좀 데려가셔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출선을 합니다. 자천을 해요. 그랬더니 평원군이 당신이 우리 집에서 밥 얻어 먹은 지 얼마나 됐어? 그러니까 3년 됐다. 아니 우리 집에서 밥을 3년씩이나 얻어 먹으면서 내가 당신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이름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뭔 일을 했다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널 뭘 믿고 이 중요한 외교 사신으로 가는 요 사절단에 내가 포함을 시킬 수 있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낭중지추다. 인재라는 것은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송곳과 같아서 실력이 있으면 삐져나오기 마련이다. 그죠? 뾰족하니까 끝이요. 삐져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단어가 낭중지추입니다. 인재를 은유하는, 비유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 낭중지추가 인재를 비유하는 사자성어이면 틀림없지만 실제로 여기에 굉장히 가슴 아픈 스토리가 들어있습니다. 즉 모수가 3년 동안 평원군 밥을 얻어먹으면서 자기 능력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평원군이 구박을 하잖아요. 구박을 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인재라면 3년씩이나 내 밥을 얻어먹으면 송곳이 주머니 속에 들어있으면 삐져나오듯이 능력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나는 당신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인정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모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 나를 주머니 속에 넣어주기나 했어? 그렇게. 그러니까 인재 기회를 당신이 줬냐는 겁니다. 당신이 만약에 나를 주머니 속에 집어넣어줬으면 진작에 삐져나왔습니다. 라고
백거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수자천 이야기나 낭중지추 이야기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회에 숨어있는 인재들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모수는 자기가 당당하게 나서가지고 이렇게 백거리를 하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추천을 해서 사절단에 포함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 능력은 뛰어나지만은 통로가 없어서, 또는 그런 장치가 없어서,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리더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고사성어 하나라도 실제로는 그 고사 스토리를 잘 공부를 하시면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사마천 사기의 현실적 위상이 높아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왼쪽에 지도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아니고요, 서안입니다. 서안 있고 이 한참 뒤에가 사마천 고향인 한성시인데, 그 가는 중간에 절반쯤 되는 곳에 시진핑 고향이 있습니다. 섬서성 부평이라고 하는 시진핑 고향이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같은 섬서성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국가주석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2010년 전후로 해가지고 사마천 고향마을이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저는 98년 이래로 지금까지 20년 동안 사마천 고향을 30차례 방문을 한 사람이니까 사마천 고향마을이 어떻게 변하는지 봄, 가을로 보는 사람이거든요. 10년 전부터는 3월 말에서 4월 첫째 주, 그 사이에 주말이면 사마천 제사가 있습니다. 청명제를 전후로 해서. 10년 전부터 꼬박꼬박 할아버지 제사는 안 가도 사마천 제사는 꼭꼭 참석하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그것이 바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취임 전후한 현실적인 중국의 정치 상황 변화하고 사마천 고향마을 또 사기의 중요성이 변화를 맞이하는데 현실적 전환기가 됩니다.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재임하는 동안 앞으로 6년 남았죠. 그죠? 횟수는 6년 남았습니다. 6년 동안. 그 다음에 시 주석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 이후로도 계속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사마천 사기에 대한 위상과 영향력도 상당히 오랫동안 가지 않을까. 물론 뭐 사마천 사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향력이나 전 세계 사람들한테 미치는 그 정신적 영향력, 이런 부분들은 차치하고라도 현실적 영향력이라는 것도 앞으로 극대화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가 위상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중국의 국가 정책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천 사기의 현실적 위상과 더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고 있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표어입니다. 사마천 사기의 현실적 위상과 더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고 있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표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 몽입니다. 이 꿈몽자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가주석으로 취임할 무렵에 중국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용어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중국 몽이라고 하는, 중국 꿈이라고 하는 요 세 글자가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China Dream 또는 Chinese Dream, 중국인의 꿈. 그래서 뒤따라 나오는 게 워더멍이라고 하는, 나의 꿈이라고 하는 세 글자가 따라 나옵니다. 중국의 꿈이 곧 나의 꿈이고,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나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몽이라고 하는 세 글자,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의 국가 정책 전략, 이런 부분들이 특히 역사와 문화를 강조하는 중국 사람은 전통적인 국가 정책 뒤에 사마천 사기가 버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용어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1대1로라고 하는 네 글자입니다. 근데 1대1로는 지금 뭐 이번에 정권 교체되고 난 다음에 중국으로 특사 처음에 갔을 때 그 1대1로 프로젝트를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특사를 보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는 1대1로가 중국몽하고 나의 꿈하고 같이 연계돼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1대1로 사업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은 중국의 큰 흐름과 변화, 그리고 국제 정세의 변화와 흐름도 같이 파악이 가능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1대1로 사업과 더불어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중화주의 전파의 뒤에 사마천 사기가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1대1로 사업을 영어로 별칭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뉴 실크로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 비단길 사업입니다. 프로젝트입니다. 비단길은 잘 아시다시피 사마천 당대에 개척된 길입니다.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역으로 가서 비단길을 개척한 게 사마천 당대입니다. 그래서 비단길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기록은 사마천 사기입니다. 누가 말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장 최고 전성기를 누렸던 한나라 때하고 당나라 시대 때, 그리고 그 전성기를 누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동서교역로로서 실크로드, 이 동서교역로의 실크로드를 21세기 들어와서 중국이 1대1로라고 하는 국가 전 세계적인 규모의 사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중국의 전성기를 구가해보겠다라고 하는 아주 원대한 포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이게 1대1로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육상으로 육지를 통해서 비단길을 새롭게 개척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쪽으로는 해상 실크로드도 같이 개척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야심찬 프로젝트가 1대1로 프로젝트입니다. 요즘 중국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처음에 잘만 외교관계만 제대로 했으면은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지금 이 육로를 통한 요 실크로드 개척에는요, 도로, 철로, 그 다음에 신도시, 이런 사업들이 이 안에 같이 병행이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래도 토목 건축하면 꽤 노하우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죠? 여기 엄청난 기술과 그 다음에 기술자들, 기타 우리나라의 모든 그 능력들이, 노하우가 이 안에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기회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초창기 때는 우리가 기회를 여러 차례 놓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교에서 계속 헛발질하는 바람에 놓쳤고, 향후 이제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가담을 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굉장히 추미애 관심사 가운데 하나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1대1 프로젝트에 중국이 애시당초 계획했을 때에는 북한의 노동력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저쪽에 있는 연해주 쪽에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이 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풀어야 될 과제고, 중국은 이런 대형 토목공사를 프로젝트를 거행하면서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뭐야 그러면 소프트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중화주의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문화를 전 세계에다 알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를 알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화주의 전파 아닙니까? 이게 소프트파워 전략이라고 합니다. 경제하고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에 어필하겠다는 거죠. 그 소프트파워 전략의 가장 중요한 역사 텍스트가 사마천 사기입니다. 그래서 사마천 고향마을이나 그 다음에 사마천에 대한 연구나 그 다음에 사기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집중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1대1로 사업에 의해 가지고 파생되는 영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에서 44억 명이 이 프로젝트의 영향력을 받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효과는 21조 달러, 전 세계의 경제 규모의 29%를 차지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관계되어 있는 국가 숫자만 26개 국가 그 안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될 걸로 보이고, 철도, 고속철도가 81,000km가 개설이 됩니다. 철도가 놓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2013년부터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그 연결 수단, 교통 수단으로 고속철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을 2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만 지금 고속철 때문에 제 중국 여행이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지금 단축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속 400km짜리 고속철도가 중국에 곳곳에 100% 중국 기술로 지금 곳곳에 개통이 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고속철도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 시사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올해 4월 달에 중국 국가 지도층에서 공산당 최고 고위급 지도층 정책을 발표하는 곳에서 신수도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보정시라고 했죠. 여기가 보정입니다. 이 시가 북경에서 서남쪽으로 수백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20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이고, 요 보정시에서 동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웅현이라고 보이죠. 그죠? 웅현이라고 보입니다. 요 웅현이 중국의 신수도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뭐 세종시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북경에서 약 100수십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신수도 건설 계획이 저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와 동시에 보정을 포함한 웅현시의 부동산, 동산 모든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가 흔히 뭐 도시 개발하면은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신수도를 만들겠습니까? 기껏해야 100년 정도일 텐데, 중국이 신수도 개발하면서 내세운 숫자가 1000년입니다. 1000년. 1000년을 내세워가지고 북경의 기능을 분산시키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또 계획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요게 신수도 개발, 웅현 개발을 위해서 중국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수도 북경을 중심으로 하는 사방주위의 새로운 개발 계획들입니다. 아까 보정까지 그죠? 140km 정도 됩니다. 웅현까지 한 110km 정도 되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거의 뭐 우리 세종시하고 거의 거리는 비슷합니다. 또 하나의 용어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시진핑의 30년입니다. 뭔 소리냐 하시겠지만은 실제로 중국의 그 공산당 홍보물이나 당 기관지나 이런 잡지들이나 책들에 수도 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시진핑의 30년.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석으로 취임하면서 중국 인민들과 중국 지도자들이 시진핑에게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30년을 부여합니다. 시진핑의 30년. 그러면서 1949년 신중국 성립에 의해 가지고 78년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표방할 때까지 딱 30년 동안을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 모택동의 30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등소평이 78년도 개혁 개방을 표방하고 난 다음에 시진핑이 들어설 때까지 약 30년 동안을 등소평의 30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진핑 이후 30년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중국 인민대회를 비롯해가지고 중국 최고 권력 기관들이 끊임없이 회의를 통해가지고 또는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시진핑에게 뭔가 새로운 용어들을 부여합니다. 그 용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시진핑의 정치적 영향력이 퇴임 후에도 계속될 거라는 걸 짐작하게 만듭니다. 그게 얼마 전에 나온 핵심이랍니다. 지금까지 모택동한테만 붙여준 용어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진핑이 국가주석 자리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도 차기 주석과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아있으면은 차차기 주석에게까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것을 흔히 보면은 뭐, 야, 심하다, 중국 사람들, 독재 아니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 중국의 체제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 중국의 정책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작은 국가 계획의 기본 단위가 10년 단위로 정책이 결정이 되고요.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큰 단위로, 지금 보실 것처럼 한 세대 단위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인민대회를 통해가지고 큰 회의를 통해가지고 국가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그걸 빨리 정부나 외교당국에서 그걸 수합해서 쉬운 말로 중소기업들한테 빨리빨리 쉬운 말로 정보를 빨리 전달해 주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취임할 무렵에 중국의 18대 국정과제라는 게 나옵니다. 큰 과제, 18개 정도가 되는 국정과제가 나오고, 이 18개는 시진핑 퇴임할 때까지 계속 10년 동안 밀고 나갈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그러니까
30년 정도 이 계획이 계속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한테 가장 좋은 정보라면 뭐냐 그러면 중국말로는 생태라고 얘기하는데 친환경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중국 진출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뭡니까 세제라든지 그 다음에 비누라든지 샴푸라든지 이게 전부 다 친환경적인 그 제품들을 전부 다 바뀐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중국이 중산층들이 이제 친환경적인 세제를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부터. 중국의 중산층들의 숫자가 억단이 아니니까 인구 숫자만 해도. 그러면 중국의 큰 국정 계획, 향후 개발 계획 이런 부분들을 빨리 국가가 외교당국이 그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진출이 유망하니까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고 진출을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정보 전달이 빨리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다른 건 제가 별로 부럽진 않습니다만 중국이 제일 부러운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정책의 연속성입니다. 우리는 정권만 바뀌면은 앞에 정권들 해놓은 것들 설거지 하다가 몇 년 보내고 또 그거 했던 거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로운 또 계획 만들어가지고 또 한다고 막 난리를 치다가 정권 또 바뀌어버리고 또 바뀌고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국의 정책의 일관성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진핑의 30년에 관한 이야기들의 왜 30년이 가능한가라는 부분들을 보도한 언론 기사들인데 그럼 다 당 핵심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 단어가 등장하느냐 등장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권력이 공고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진핑 30년이 실질적으로 아마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당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시진핑의 30년을 위해서 중국이 중국몽이라고 하는 중국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호텔에 가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쭉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게 버스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버스 뒤에요. 버스 뒤통수입니다. 뒤통수에다가 중국몽이라고 하는 글자를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현지 모습들입니다. 또 하나 사마천 사기의 현실적 위상을 여러분들이 사마천의 고향 마을인 한성시, 섬서성 한성시 그 가운데서도 사마천 사당을 중심으로 하는 사마천 광장의 모습의 변화를 보여드리는 걸로 간략하게 대신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2009년도 때 사마천 사당 무덤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전부 다 밭이죠. 2009년. 그리고 2010년부터 사마천 제사가 국가제사로 습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0년 무렵에는요, 시진핑이 국가주석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그때 해입니다. 중국은 차기 국가 지도자가 거의 3년 내지 4년 전에 거의 정해집니다. 우리처럼 선거를 통해 가지고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2기 체제, 시진핑 2기 체제 들어가면, 내년부터 들어가면은 차기 국가 주석 이야기가, 당 총색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해 정도 치열한 정치적 협상과 또 심하면 정치적 투쟁을 통해 가지고 차기 주석이 가시화됩니다. 그리고 한 3년 전쯤 되면은 거의 국가 주석 또는 당 총서기가 확정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같으면은 다음 국가 지도자로 확정이 되면은 막 그죠? 그 사람이 다 서포트라이트를 받을 것 같지만 중국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딱 이 취임식 하는 그 이후부터 주목을 받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몸을 낮추고 3년 동안. 왜냐하면 3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자기가 막 설레발 치고 다니거나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 견제구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몸을 낮추고 완전히 권력을 이양받고 취임하는 순간부터 자기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중국 지도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마천 사기의 현실적 위상 2009년도에 사당하고 무덤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이건 2010년도 모습입니다. 국가제사가 본격화되면서 국가제사로 승격되면서 이런 모습이 됐고요. 이건 그 이듬해 2011년도의 모습입니다.
사마천 광장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뒤에 밭들이 이제 물 채우기 시작했죠. 물들이 막 나오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안 오는 동네이기 때문에 물을 다른 데서 끌어다가 물을 채우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다 제사 때 제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2012년도 제사 때 모습이고요. 고속도로에서 내려다본 사당하고 무덤 모습이고, 그 다음에 제사 때 모습입니다. 13년도 제사 때 모습이고요. 2014년도 제사 때 모습이고, 이거는 2016년도 때 모습입니다.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사마천 광장의 모습을. 그리고 공원화 시킵니다. 사마천 공원 이름은 사마천 사기 국가문사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공원입니다. 규모가요 750만 평 정도 됩니다. 공원 하나는 750만 평. 여기도 한 4개쯤 된답니다. 사마천 사당의 그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국가 지도자들이 사마천 사당을 방문했을 때 모습들인데, 사실 저는 2009년도 민간 제사 때까지는 사마천 제사를 지나러 가면요 아주 상기빈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98년 이내로 사마천 고향을 제가 한 30여 차례 방문했기 때문에 사마천 고향 마을에서는 제가 최고 기빈 중에서도 기분입니다. 제가 한번 방문하면은 사마천 고향 마을에 막 100m 단위로 플래카드가 막 걸립니다. 환영 그리고 뭐 깽가리 치고 북치고 막 이렇게 환영을 해주거든요. 요즘은 시청 앞 전광판에 환영 전광이 이렇게 국가자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 완전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VIP들이 국가 지도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의전에 손이 모자라요. 사람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도 막 거의 뭐 후다닥 지내고 올 정도. 그래서 미안했던지 이 섬서장 한성시 당국에서 저를 위해서 특별히 배려를 했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사마천 사당 전시관에 강택민 주석이잖아요, 그죠? 강택민 주석 옆에 제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 2009년도 제가 마지막으로 민간 제사 때 제사 지낼 때 모습이고, 이때 제가 제사 지낼 때 서열이 인구 55만 명 가운데서 서열 4위였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전시관에 제 사진이 2개나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 오른쪽에 여기도 이 학술 발표대회 때인데, 제가 충남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분 한 분한테 제가 학술 발표를 양보를 하고 저는 이제 편안한 복장으로 참석을 하고 들으러 갔는데, 키오코 나와서 사진을 찍으라고 하는 바람에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것도 또 전시관에 갔다가 전시를 해놨어요. 이 사진이 국가문사공원 설립을 위한 첫 자담회입니다. 2015년에 첫 자담회가 이루어졌고, 지금 국가문사공원이 750만 평 규모의 문사공원이 계속해서 착착 이런 조검도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네. 올해 갔더니 물 거의 대부분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매년 바뀝니다.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에 관한 얘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마천 사기는 왜 주목을 해야 되냐 그러면, 중국 역사 5,000년 가운데 3,000년을 다루고 있는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기울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중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갈수록 사마천 사기에 대한 관심도와 그 다음에 요구가 점점 더 요구사항이 높아질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98년도 사마천 고향을 처음 방문한 이래로 내년으로 딱 20주년 됩니다. 내년이면 제가 사마천 고향 방문 20주년 되는 해입니다. 나중에 또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공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2년 전에 사단법인 한국사마천학회를 설립을 해서 지금 학회를 꾸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해놓고 사드 때문에 완전히 지금 올스트 때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을 비롯한 사마천 사기에 관심 많은 분들의 회원 가입이 아주 절실한 그런 시점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내년에 사마천 사당 제사 즈음에 한국 방문단을 제가 지금 조만간에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 규모로 사마천 제사에 직접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사마천 그 광장에다가 한국관을 하나 제가 지금 부탁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마천 학회도 좀 홍보도 좀 하고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에서 학회에 후원하고 있는 기업들도 홍보도 좀 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던 차에 사드 문제가 지금 순조롭게 이제 한중관계 문제가 풀려가고 있어서 아마 잘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홈페이지는 새롭게 구축 중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밴드를 보면은 사단법인 한국 사마천 학회 밴드가 있으니까 밴드 들어가셔서 중국 정보도 좀 보시고 학회 활동도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가 사마천 정학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마천 정학회는 제 책 인세의 10%가 법적으로 적립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매년 한 차례 정도 사마천 고향을 방문을 해서 사마천 후손 가운데 후손이 있습니다. 사마천 후손들 가운데서 대학교에 입학한 후손에 한해서만 등록금을 대주는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사마천 사기 이야기하는 거나 그 다음에 책을 판매하는 거나 전부 다 사마천 사기가 없었으면 불가능했고 또 사마천 고향 분들이 전폭적으로 저한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상 씨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고자 정학회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사마천 고향 마을인 섬서성 한성 씨가 훨씬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또 앞으로는 더 큰 도움을 줄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중국의 경제력이 98년도에 사마천 고향 마을인 섬서성 한성 씨의 GNP가 800불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중국의 GNP가 8,000불 정도 되지 않습니까? 조만간 만불을 돌파할 걸로 보이는데 인구 14억의 만불은 좀 장난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국가문사공원 조성을 즈음을 해서 사마천 제사가 국가제사로 성격이 되고 문사공원을 만들면서 국가가 모든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한성시는 예산이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뭔 예산이 없냐? 정해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도움을 현재 받을 걸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 한중 교류에 민간 교류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그 5.18 이번에는 뭐 여러분들 텔레비를 통해서 상당히 감동적으로 보셨지만 실질적으로 5.18 정신이나 기타 한국의 민주주의 이런 부분들을 좀 학술적으로 한번 재조명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내년 5.18을 즈음해서 제가 사마천 정신과 광주 정신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하나 개최를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마천 학회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한중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민간 교류가 도움 받으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역사를 전공한 입장에서 사마천을 존경하고 사기의 문장을 좋아해서 시작한 공부가 30년이 됐습니다. 올해는 딱 30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하는 공부가 하다 보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제가 실감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변곡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마천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중국의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변곡점이 10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작업을 통해서 한성시와의 교류를 통해서 민간 차원에서 한중 관계를 좀 더 심화시켜야 될 필요성을 최근 몇 년 사이에 뼈저리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은 행복하게 사마천 존경하고 사기 책만 들여다보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게 지식인이 사회적인 책임감, 저한테 주어진 책임감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또 그런 부분들을 회피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사명감과 책임감 때문에 대중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술활동, 그 다음에
한중기를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열정적으로 이런 일을 이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질책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은 최소한 한중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질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사마천 사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나 내용 이야기가 아니라 사마천과 사기가 중국 국가 전략과 어떻게 어울려서 가고 있는가, 중국 지도자들이 사기에 대해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리고 사드 문제로 불거졌던 이런 부분들이 중국 사람들이 전통적인 은혜와 원수에 대한 관념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다, 이런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진행해 드렸습니다.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고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이제 탄압을 받아서 이제 고향에 내려가면서 썼기 때문에 상당히 그 체제에 저항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깔려 있을 것 같고, 그런 선에서 이제 공자라든가 흔히 이렇게 주류 학계에서 이렇게 칭찬을 받거나 존경받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이견을 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마천은 사실 황제한테 직언하다가 바른말하다가 괘씸죄에 걸려서 옥살이를 했고요. 또 일이 꼬이는 바람에 사형 선고까지 받습니다. 반역죄에 몰려서. 그때 나이가 47살 때부터 시작해서 49살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49살 때 살아남아서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궁형을 자청하는 그런 역사학자입니다. 그리고 50세 때 풀려나서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생명을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불사르다시피 해서 사기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 자신의 울분, 그 다음에 황제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들이 역사책 속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에다가 자기 자신을 대입시켜서 그 인물로 하여금 자기의 억울함을 대신 토로하게 하는 다양한 서술 방법을 사기를 통해서 표출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기는 사마천의 육신이자 영혼이자, 저는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피로 썼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절박한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사책이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역사책으로 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 울분을 단순하게 개인적인 한풀이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보편적인 본질을,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약점들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쪽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읽는 사람에게 역사책이 감동을 주는 차원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마천이 공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부분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자도 아웃사이더였거든요. 사마천은 공자를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흔히 귀족들의 기록이라고 얘기하는 세가에다가 공자를 편입시킬 만큼 공자의 삶하고 자기 처지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아웃사이더들이나 또는 권력자로부터 부당하게 박해를 받은 인물들에 대해서, 또 이름 없지만은 자기 소신을 가지고 살아간 보통 사람들에 대한 애정, 이런 부분들이 사기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진보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왜 동양 역사관이 사마천 사기를 기점으로 사관이 후퇴했을까? 사실 반고의 한서부터 그 이후에 등장하는 중국의 역사서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역사관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사기보다 더 뒤떨어진 사관을 보입니다. 태보적인 사관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21세기 동양 역사관을 수립하는데, 새롭게 재정립하는 데 있어서 사마천의 역사관이 한결 더 돋보이고 재조명을 받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홍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우리는 그 일본 그들 많이 죽였잖아요. 말하면은 그 안유사라든지, 사실 중국 사람은 그런 게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일본은 그 중국한테 대해서
더 이제 그 난징 뭐 이런 게서 그런 게 어떤 한계도 많은데 지금 선생님이 보실 때 한일에 대한 그 중국의 어떤 그 은원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국 사람들의 은원과는 뭐 옛날에는 이제 왕조 체제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전쟁이나 살육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야만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의 은원관 가운데 또 하나의 특징인 부분은 뭐냐 그러면 원수가 졌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힘이 없거나 실력이 없을 때는 갚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기다립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뭐 군자 복수 10년 뒤라도 늦지 않다라든지 사나이 복수 뭐 한 세대 뒤라도 늦지 않다라든지 그래서 대를 물려서 갚아라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중국 사람들은 힘이 약했을 때는 등소평 시절에는 도광양해라 그래가지고 그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기른다 라는 뜻입니다. 도광양해가. 그리고 지금 비로소 대국굴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일본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사과를 요구할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힘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일본한테 그런 요구를 해봐야 흥력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대신 중국이 뭘 하고 있냐 그러면 남경에 가면은 남경 대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중국말로는 남경 대도살 기념관입니다. 한자로는 대도살이라고 써놨습니다. 그 남경 대도살 기념관에서는 뭘 하고 있냐 그러면 일본이 저질렀던 학살에 대한 모든 기록, 모든 증언들을 끊임없이 중국은 당한이라고 합니다. 그 파일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물 그 천정 꼭대기까지 번호를 매겨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당한 중국 사람들이 당한 그 치욕, 그죠? 살육, 그다음에 강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그거 쳐다보면. 그리고 어느 순간 국력이 역전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마 일본한테 세게 몰아붙이고 굴러저는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사드 불거지기 사실은 뿌리 중국 사람들의 관념 속에는 이게 걸려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북한은 사실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혈맹 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에게 한국에서 벌어졌던 우리 땅에서 벌어졌던 두 전쟁에 자기네들이 구원병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가 임진왜란 때고 두 번째가 6.25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중국 사람들의 관점은 사실 우리를 도와줬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빠른 시간 내에 경제 발전, 그 다음에 기술 발전,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 몇 년 동안에 사이가 대단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저는 한중 관계가 평화적으로 상호 호혜적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중국은 14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나라가 대부분 다 한국 경제가 무역을 통해서 특히 수출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관계 문제를 빨리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이 우리나라 역사 왜곡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계속해서 역사 왜곡이 진행이 될 건지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런 역사 왜곡 부분을 좀 풀어나갈 것인지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질문 안 나왔으면 했는데 역사 왜곡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그 단어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역사 분쟁 문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기록한 역사 기록들의 거의 90% 이상이 다 중국 쪽 기록 아닙니까? 그죠?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시대 때 특히 고대사부로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제외하고 특히 조선시대 때 우리가 실록을 통해 가지고 조선 역사 500년을 제외하면 나머지
그 이전 기록들은 거의 대부분 다 중국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기록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매년 때 되면은 조선이 임금들이 사신 파견해가지고 황제한테 축하 인사드리고 조공 바치고 하는 기록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다 조공 기록입니다. 갖다 바친 기록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걸 주고 중국으로부터 받아오는 물건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조공무역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특히 조선시대만 해도 중국을 뭐라고 부르냐면 천조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하늘 천자에다가 아침 조자, 하늘나라, 하늘조정이다. 하늘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즉위하면 꼬박꼬박 즉위에 관한 허락을 맡았잖아요. 기록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쓰시겠어요? 만약에 중국 사람이라면, 선생님께서 중국이라면, 역사책을 어떻게 쓰시겠어요? 좀 당연히 그렇게 쓰죠. 기록에 나와 있는 대로 쓰면 돼. 근데 우리는 자존심 상하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나마 자주권을 가지고 지키면서 교류가 사실은 실질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진솔한 차원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학술결이 이루어졌으면은 지금처럼 엉망이 안 돼요. 지금은 학자들이 거의 교류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민족 감정으로 내셔널리즘을 앞세워가지고 마치 전쟁 일어날 듯이 난리를 쳐가지고 서로서로를 증오하게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아주 공교롭게도 또 하나의 역사에 있어서 일본의 의도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동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강의 중에는 그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마천 4기 130권 가운데 우리나라 고대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록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게 권제 115 조선열전입니다. 학교 다닐 때 안 배우셨죠? 사마천 4기 조선열전에 있다는 거 물어보면 아무도 아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몇 년 동안 10년 가까이 나와가지고 대중강연을 하면서 혹시 사마천 4기 우리나라 고대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록이 한 편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물어보면 아무도 못 맞추죠. 왜? 학교에서 일단 가르치질 않습니다. 근데 이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기록이냐? 고조선 멸망사 기록입니다. 고조선 멸망사 기록입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108년에 멸망했습니다. 기원전 109년에 한나라 공격을 받아서 기원전 108년에 그것도 내분으로 망했습니다. 기원전 108년에 사마천 나이 38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열전은 당대사 기록입니다. 1차 사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기록, 가장 오래된 기록입니다. 고강 유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록입니다. 실제로. 그 고조선 유물이라고 확실시된 유물들이 지금 현재 명문과 더불어서 출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록인지 말도 못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기록이고 그 조선열전 마지막 대목이 뭘로 끝나냐 그러면 그리하여 조선을 평정하고 사군을 두었다라고 끝납니다. 이게 한사군의 최초의 단초입니다. 그런데 사마천 조선열전, 사기 조선열전에는 한사군 이름이 없습니다. 후대의 기록에 나옵니다. 이게 일제시대 때 식민사학자들이 후대 기록을 가지고 한사군이라고 하는 위치 비정에 그렇게 열을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한사군을 전부 다 두만강, 압록강 이내, 한반도 이내로 비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우리나라 역사 연구, 고대사 연구의 큰 흐름을 뭘로 가둬버립니까? 강령 문제로, 카테고리로 딱 가둬버립니다. 영역 문제. 그래서 고조선 땅덩이를 어디까지 연장 가지고 100년 가까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학계도 갈라졌어요. 강단사학이니 뭐 제야사학이니 갈라져가지고 그놈의 폐수가 도대체 그 강이 어디 강이냐 가지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일제시대 때 식민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강력 카테고리입니다. 프레임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못 벗어나고 있고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한중일 세 나라의 역사 분쟁에 있어서 항상 우리한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내셔널리즘이 계속 작용을 합니다. 학자들한테. 그러니까 실질적인 중국과의 학술교류나 학문교류가 동북공정 문제로 딱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고 저는 그런 강령 문제를 떠나서 다른 우회 전략으로 중국과의 학술교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한국 고대사 문제가 동북공정으로 비롯된 그 감정적인 문제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조선열전에 얽혀있는 식민사학자들의 의도된 회피, 조선열전이 그만큼 중요한 기록이라면 학자들마다 다 고대사 논문의 조선열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일체 얘기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교과서에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자들도 조선열전을 무시하는 강당사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30년을 제가 사기를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 조선열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남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차 사료입니다. 하마천 38살 때 기록이다. 여기로부터 출발하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역사 분쟁 문제나 그 다음에 식민사학 문제나 동북공정 문제 이런 부분들을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조선열전에 담겨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강의 해주신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